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이제 하루의 마무리는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사실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반등을 예.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마 CPI에 또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글로벌 라이브 뉴스 같이 보시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화면이 안 보이나? 예.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잘린 것 같아요, 위에가. 네. 이거는 제가 좀 재밌게 글로벌 라이브 체크 포인트 하기 전에 자, 보잉 면접실은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야죠. 예. 네. 보잉 면접실은 문을 박차고 네. 문이 떨어지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미국의 레딧에서 네. 또 유행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야. 네, 그래서 뭐 제가 재미 삼아서 좀 네. 가지고 나온 뉴스고요. 자, 그리고 어제 사실은 페드의 2인자라고 이야기가 도는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가 이제 스피치가 있었어요. 연설이 있었는데 같은 연설이지만 각기 다른 포인트를 잡은 외신의 보도다라고 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베론스, 로이터, 블룸버그 같은 연설인데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를 한번 보니까 베론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네. 자, 로이터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돌리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네.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낮추기에 충분히 높다. 이거 다 한 사람이 한 얘기를 헤드라인으로 서로 다르게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윌리엄스가 이제 같은 연설, 그러니까 스피치는 같은 시간에 혼자서 했는데 많은 외신에서는 제목을 다 다르게 잡았다. 듣고 싶은 것만 듣나?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사람의 심리가 다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어제 그 스피치를 보고 나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글로벌 체크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0.75% 상승을 했고요. 종목 단으로 좀 보게 되면 메타가 3.65% 또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또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8%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86% 상승했고 우버가 어제 또 큰 폭의 또 상승을 보여줬어요. 3.5%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99%. 제가 이제 요거를 작성했을 때는 3.99%였는데 지금 뭐 3%대, 4%대가 다시 내려갔을 좀, 겁니다. 또 깨졌다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1.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71.5달러 어제보다는 또 상당히 좀 내려간 그런 유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깜짝 재고 증가로 인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신을 아주 도배했던 뉴스가 바로 SEC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루 전에 있었던 해킹 사건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유산아님께서도 또 언급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예, 또 이주호 기자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스트렛의 탐리가요. 이 SEC의 비트코인 승인 이후로 이런 발언을 했어요. 향후 5년 내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10배거네요. 10배거. 예. 지금 4만 달러 좀 넘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과거에 사실 캐시우드, 탐리,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얘기했던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또 강한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티그룹에서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티그룹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아마 38억 달러 규모의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단 서류에 따르면 이번에 실적 4분기 실적을 이제 앞두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38억 달러의 어떠한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와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 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3억 달러의 준비금을 비축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 조정 그리고 직원 퇴직금을 포함한 여러 이런 비용들이 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의 파산으로 인해서 손실된 그런 금액이 약 17억 달러 정도 비용이 좀 기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티의 재무 책임자인 마크 메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정된 수익 발표일 이전에 분기 결과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제공한 이유가 어떤 신뢰성을 좀 구축하고 투명성을 좀 확보하려는 우리의 약속, 우리의 조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시티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은행주들의 어떤 향방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영국의 요크 대학이 네. 재정적 위기로 유학생 입학 기준을 낮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최근에 많은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과거의 그런 어떤 유학 붐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많은 이제 글로벌 대학들이 유학생의 어떤 의존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학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쏟아붓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교에서의 어떤 재정적 부담 또 재정적 위기가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후에 좀 기회가 된다면 네. 글로벌 라이브니까 저희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사실 많은 이제 중고등학생 자제분들 좀 두고 있는 이제 많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좋은 이제 어떤 소식을 팁을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네. 경쟁률 낮습니다. 여기 그렇죠. 한번 자제분들 보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요크 대학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 30위에서 40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랭킹이. 좋은 대학이에요. 예, 좋은 대학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대학마저도 재정적 위기로 유학생 입학 기준을 낮춘다고 하니까 네.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다음 뉴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클로의 운영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이 이번에 아주 강한 해외 매출로 인해서 1분기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네요. 예, 죄송합니다. 4분기인데 지난 분기에 대해서 이익이 아주 급증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미국, 북미권으로 통해서도 많은 매장 수를 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거의 2배가 증가한 그러한 어떤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20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고 12월 말에는 72개 매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연말쯤 돼서는 72개의 매장을 또 추가할 예정이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시게 되면 PC 시장이 2023년 4분기, 작년 4분기죠. PC 출하량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구글에서 1000명 추가 감원을 발표했다라는 뉴스까지 이렇게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가지고 나온 뉴스가 이제 구글에서 추가 감원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태인데, 자, 2023년에 테크 기업의 감원 규모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수의 우리 직원을 좀 감원을 했죠. 그리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어센츄얼, 알파벳 순으로 많은 규모의 이제 직원들 좀 감원을 했습니다. 2023년 통틀어 봤을 때. 하지만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지금 많은 인원들이 좀 감원이 됐는데 지금 구조조정의 피크는 좀 지났다라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던 블룸버그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2023년 1분기 때 정말 많은 수의 감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점차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이제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조금은 피크가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중소형 성장주들이나 뭐 여러 이제 바이오테크의 그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빅테크의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AI의 어떤 출현으로 통해서 불필요한 어떤 부서는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4년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구조 조정이 있을 것이며 AI가 도대체 이 빅테크 회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뉴스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 뉴스 제가 준비한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한 해를 보낸 PC 시장 다시 반등할까라는 이야기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 뉴스가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비트코인 뉴스를 갖고 나올까 이 뉴스를 갖고 나올까 하다가 비트코인 뉴스는 많은 분들께 또 다뤄주시니까 네. 예, 제가 이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PC 업계가요 2023년 17년 만에 최악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작년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8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하던 그러한 매출 자체가 이제는 다시 2년 만에 약간의 좀 상승폭을 좀 보여줬는데 같은 기간 대비해서 0.3%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상승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제 모임, 컨퍼런스의 모임에서 많은 이제 의논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계에서는 2억 4,180만 대의 PC가 출하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14.8%가 감소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출하량을 봤을 때는 2006년 이후로 처음으로 2억 5천만 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배경에 대한 분석을 많은 분석가들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트너의 분석가에 따르면 PC 시장이 상당한 조정을 거친 후에 하락세에 있어서 바닥을 쳤다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의 업계를 괴롭혔던 문제였던 재고가 2023년 4분기에 이제야 정상화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었고요. 사실은 이 PC 시장의 성장 회복을 뒤집기에는 여전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회복이 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회복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다라는 게 아주 메인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PC 제조업체가 AI PC 개념을 만약에 노트북과 데스크탑에 이제 접목을 시키고 향후 이러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 PC 산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코파일럿에 대한 버튼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AI 기능이 추가된 PC 시대 뭐 이렇게 제가 위에 써놨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는 이러한 버튼이 그죠? 이제 나오는 그런 PC가 이제 나올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PC 시장에 어느 정도의 또 추가적인 상승 또는 어떤 매출에 영향을 줄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AI PC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젠슨왕부터 해서 리사수부터 해서 모든 컨퍼런스에서 AI와 PC를 접목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 그리고 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AI PC가 향후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내 컴퓨터 의존도를 좀 보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2016년이죠. 2016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IT 전문가의 83%가 모바일 장치, 특히 이제 태블릿이 결국 데스크탑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그냥 한낱 그냥 거품으로 끝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태블릿이 전부 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다 대체할 것이야라고 83%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특히나 IT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데스크탑이 68%를 차지하고 있고 29%가 또 노트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의 그 비중은 상당히 뭐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PC와 노트북이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랩탑과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랩탑 그리고 데스크탑인데 회사에서 어떠한 기기를 쓰느냐를 봤을 때
99%가 랩탑과 데스크탑은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기기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존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사무실의 기계들이 얼만큼 오래 쓸까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랩탑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게 노란색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청록 색깔이 이 40%로 가리키고 있는 게 5년에서 6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년에서 한 6년 사이가 대부분 어떤 수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노트북과 데스크탑이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전문가, 이 업계 분석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0년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위해서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사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AI PC가 나오고 있는 상황과 사무실 기계, 특히나 랩탑과 데스크탑의 수명이 과거에 2020년대에 샀던 그러한 수명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하드웨어의 교체의 필요성이 점점 느끼게 되는 그런 시장이고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어떤 기업들이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점점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가 지난 2년 동안에 처음으로 증가하는 그 분기별 매출을 보여줬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2023년 상반기에 나오는 AI PC가 향후 지금의 좀 노후되어 있는 뭐 노후됐다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랩탑과 데스크탑의 어떠한 많은 업그레이드가 좀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한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이 업계에 있는 많은 분석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7년 이상 쓰는 기계와 분야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고 봤을 때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많은 분야에 있어서 맨 왼쪽에 있는 게 랩탑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데스크탑입니다. 근데 랩탑과 7년 이상이에요. 7년 이상. 7년 이상이다 보니까 이 까만색이 그냥 전반적인 평균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예요. 8%. 그렇다는 얘기는 남은 92%는 7년 이하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데스크탑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습니다. 24%지만 그 외에 남은 부분은 7년 이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점점 그 어떠한 교체 주기가 좀 빨리 앞당겨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 AI PC가 만약에 시장에 도래한다면 그 주기를 더 앞당겨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쓸데없는 거긴 한데 좀 씁쓸하다 생각 드는 게 예. 가장 오래 쓰는 산업이 어딘지 보니까 에듀케이션. 교육. 예. 안 바꿔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진짜 오래된 컴퓨터를 항상 썼었는데 예, 맞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군요. 맞아요. 다른 나라는 한 20년, 30년 씁니다, 사실. 예, 데스크탑에 오면. 참. 우리 아이들도 참 빨리빨리 변하는 걸 다 예. 겪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태블릿과 뭐 스마트폰은 그 주기가 더 빠르죠, 사실은.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일단 7년 이상 쓰는 이런 분야를 봤을 때 랩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주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AI 기반의 상업용 PC 예상 증가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AI 기술이 PC에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어떠한 매출을 보일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머셜 쪽이 녹색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자, 기업단에서 특히나 많은 부분에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서 과거 정말 1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4분기, 지난 마지막 분기를 봤을 때는 이제 약간의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여러 가지 교체 주기, AI PC의 어떤 출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거에 정말 등한시했던 네. 그러한 여러 PC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 또 불을 뿜는 그러한 시기가 혹시나 올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뉴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네. 보니까 그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되고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습은 워낙 거대한 파라미터들을 다 이제 모든 파라미터를 다 이제 검증을 하고 거기서 파라미터 그 뭐라고 하죠? 파라미터의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 거 쓸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오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뭐 PC에 탑재되든 핸드폰에 탑재되든 해야 되는데 그 PC에 탑재됐을 때 그 추론을 하는 그런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를 써야 되냐 이게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반도체를 쓰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아니 물론 PC에다가도 GPU 쓰면 좋은데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 그거 뭐 너무 비싸서 지금 빅테크밖에 못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그렇죠. 그 GPU를 달아갖고 네. 그걸 팔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추론할 때에는 가성비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가성비를 갖고 있는 반도체를 누군가 탑재해야 된다는 건데 그 반도체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관심이 많이 가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가 과연 탑재될 것이냐. 아, 온 디바이스 조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온 디바이스에 아, 탑재됐을 네. 때 그게 아. 지금 메인스트림이 안 정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들은 뭐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메인스트림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반도체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근데 상당히 PC 큰- 쪽은 클라우드 서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온 디바이스보단. PC를 예. 아, 예,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어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의 영향이 있을 분야인 것 같고, 네. 예, PC 부분 쪽은 제가 볼 때는 뭐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온 상황은. 디바이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예. 서버에서 불러오는 거 말고 왜냐면 서버에서 불러오는 거 그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그 학습된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를 보내주는 기업들 예컨대 뭐야 오픈 AI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디바이스에 그걸 다 갖고 오지 않아도 되는 추론을 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한 건데 물론 서버 연결하면 좋죠. 예, 서버 연결하면 좋긴 한데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과연 맞아, 그 맞아. 반도체가 예. 무엇이 될 것이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 기업이 향후 2024년 또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어, 예, 뭐 퀄컴 같은 기업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올해가 정말 엄청난 선거의 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몇 개의 국가 얘기는 들었는데 이걸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와 저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떤 거요? 이렇게 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었나? 심지어 뭐 모르는 국가들의 선거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국가들의 선거도 많이 있어서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정말 선거의 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단 가장 가깝게 예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번 주죠. 1월 13일에 예정된 대만 선거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오른편으로 가보시면은 3월에 되게 그 큰 선거가 있습니다. 3월 15일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건 변수가 없죠. 예. 이건 이미 뭐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의 수준인데. 저거 변수가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홍차를 드시겠죠. 심지어 그 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 홍차가 잘 팔리겠죠. 저 때는. 그 대선 주자가 있을 거잖아요. 예. 대선 주자가 딱 공식 석상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푸틴 대통령의 표를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소리를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아, 홍차 먹기 싫으면 홍차 마시기 예, 싫으면. 그렇게 그래서 해야죠.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아마 변수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3월 31일에 바로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0일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른편을 조금만 더 가보시면 6월 6일부터 9일까지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럽의회 선거도 참 재밌는 포인트가 한 가지 발견이 된 게 뭐냐면 그 얼마 전에 그 부의장, 그러니까 유럽의회 집행위 부위원장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 사람이죠. 예. 유럽 사람도 아닌데. 예.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어. 젊은 층에게 투표를 좀 독려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유럽의회에서. 네, 그러니까 야. BTS나 블랙핑크한테 해도 될 것 같은데 테일러 스위프트한테만 얘기를 했다는 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오른편으로 쭉 가보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거 가운데 하나인 바로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보시면 그거 외에도
멕시코 대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 인도 그래요? 총선이 있고요. 영국의 총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선거들이 다 중요하게 지정학적 리스크 내지는 뭐 다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지만 예. 와 이렇게 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구나. 정말 올해는 선거의 해다. 참 많은 이슈가. 저거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태양계가 모든 행성이 일렬로 딱 쓰는 그 지점이 네. 뭐 예를 들면 뭐 100년에 한 번씩 온다더라. 그게 지금 이런 거 같아요. 그게 지금인가요? 선거가 2024년에 어찌 맞으니까 다 모인 거예요. 모든 이쪽에. 선거가 다 네. 모여 있는 이 정도입니다. 자, 예. 그래서 자 선거가 이렇게 많다는 것 하나랑 그 다음에 이게 그 중요 일정들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선거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캡처해 놓으시고 네. 나중에 이제 일정 참고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 네. 그 아래 보이는 뭐 인도라든지 그리고 뭐 그 인도, 영국 이런 곳들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안 나온 곳이기 때문에 아래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여러분들 캡처해 두셨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 ETF 리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예.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그럼 어떤 ETF를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셨을 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ETF 개수는 굉장히 많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ETF가 이번에 동시에 승인이 났습니다. 티커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여러 개의 ETF 가운데 이 티커를 한번 사용해 봐야지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뭐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는 BITB를 사용하고 있고 아크의 비트코인 ETF는 아크B라고 사용하고 있고 이 티커를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용하게 될 이 비트코인 ETF의 수수료와 거래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수수료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ETF의 수수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할로에서 매일매일 가격에 녹아듭니다. 이게 결국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진짜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보시는 ETF 수수료는 기껏해야 0.2% 비싸면 이제 1.5%니까 그렇게 비싸다고 보긴 어려워요. 물론 1.5%는 안 한다. 1.5% 안 하죠. 나 안 해. 1.5%면 예. 진짜 만약에 변동성 없잖아요. 예. 변동성 없으면 물론 연간 1.5%이기 때문에 이걸 365일은 아니죠. 아무튼 매일매일 그 일할로에서 가격에 녹여버리기 때문에 예. 만약에 변동성이 없는데 이거 1.5%뭐 예컨대 뭐 2%짜리가 있다 쳐요. 그건 진짜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수수료가 낮은 걸 선택하시면 좋은데 지금 보면 fee에 0.2% 가로쳤는데 그 왼편에 보면 0.0%짜리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일정 기간 내지는 일정 금액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이벤트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벤트성을 일단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국 ETF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되는 거니까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수급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이 수급을 예측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사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실 거는 예.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거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거에 가장 많은 돈이 몰릴 테니 그쪽에서 거래할 때가 가장 좋을 겁니다. 호가 단위가 가장 붙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싶은 ETF를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거는 그냥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 2만 달러 갔던 게 1만 달러 가고 7만 달러 갔던 게 16,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44,000달러까지 46,000 달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뭐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깨워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ETF가 출시가 됐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안 하셨던 분들조차 그냥 미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조차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변동성은 굉장히 크니까 투자를 고려하셨던 분들 네. 잘 먹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도 저희 회사에 계시는 분도 저한테 안 그래도 어제 비트코인 뉴스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가격은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 일단 수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예. 라는 이야기까지만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쪽을 잘 모르기도 하고 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예. 아니,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모르겠고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 또 야, 너 공부 좀 더 해라. 네. 뭐 이런 이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 공부하기가 싫어 사실 솔직히. 그래요? 이쪽은. 예. 채팅 소통 안 하는 인터넷 방송이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어마어마한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